476년 9월 이탈리아 라벤나 궁전, 칼 부딪히는 소리도 병사들의 함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나면 대리석 바닥 위로 자주색 망토가 접히고 황금 왕관이 탁자 위에 놓이는 둔탁한 소리만 궁전을 채웠죠. 그 망토를 벗고 있는 건 16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건국 시조 로물루스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동시에 달고 태어난 소년인데 사람들은 이 이름을 존경이 아니라 놀림으로 불렀어요. 아우구스툴루스가 꼬마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거든요. 2000년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꼬마라는 별명을 달고 있었던 셈이죠. 소년 앞에 서 있던 남자, 게르만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묘한 일을 하나 벌이는데요. 황제의 상징물 자주색 예복, 왕관, 황제기를 하나하나 짐짝처럼 꾸려서 동로마 황제 제논에게 보낸 겁니다. 거기 딸린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서방에는 더 이상 황제가 필요 없다. 피 한 방울 없는 제국의 폐업 신고였던 거죠.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도아케르는 이 꼬마 황제를 나폴리 근처 별장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여생을 살게 한 거죠. 제국의 마지막 황제에게 주어진 퇴직금이 별장 하나였던 겁니다. 지중해를 자기 집 수영장처럼 쓰던 2000년짜리 초강대국의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학살도 포위전도 최후의 항전도 없었어요. 그냥 문 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보다 더 묘한 건 이날 로마 시민 대부분은 제국이 끝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대체 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자, 그러면 시간을 한참 되감아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반도 한가운데 테베레 강변, 인구 몇만 명짜리 작은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동네가 지중해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어떻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로마가 강했던 건 칼을 잘 휘둘러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달랐어요.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갔는데 이 세 축을 이해하셔야 이 영상 끝까지 모든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축은 군대입니다. 다만 로마군이 특별했던 건 용맹함이 아니라 표준화였어요. 군단병 한 명의 장비, 훈련 과정, 진영, 야영지 설계까지 전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프랜차이즈예요. 어디서 뽑든 누가 지휘하든 같은 품질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군단병의 하루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게 체감됩니다. 새벽에 무장하고 하루 약 30km를 행군해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를 완전 무장 상태로 걷는 셈이죠. 도착하면 쉬는 게 아닙니다. 참호를 파고 목책을 세우고 야영지를 짓습니다. 매일 밤 임시 요새 하나를 건설하는 건데 이걸 수만 명이 동시에 해냈어요. 식사는 보리죽에 식초탄물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하루였지만 이 반복이 지중해 최강의 군대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축,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도로였습니다. 제국이 커진 이유가 군대만은 아니었어요. 길이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 총연장은 약 30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7바퀴 반을 감고도 남는 거리예요. 기원전에요. 그냥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배수로를 깔고 자갈을 다지고 위에 석판을 얹은 포장도로였어요. 지금 로마에 가서 아피아가도를 검색하면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2300년 된 도로가 아직도 거기 깔려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은가요? 길이 뚫리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전부 달라집니다. 군대가 빨리 움직이고 물자가 빨리 돌고 명령이 빨리 전달돼요. 로마 이전의 세계에서 전쟁은 군대를 모으는 데만 몇 달이 걸렸는데 로마는 도로 덕분에 반란이 터져도 몇 주 안에 군단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곧 지배력이었던 시대에 로마만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에요. 세 번째 축, 이게 진짜 결정적이었습니다. 시민권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정복은 보통 약탈이거나 노예화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상한 짓을 해요. 정복한 지역 사람들에게 조건부로 시민권을 줬거든요. 세금 내고 군 복무하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갈리아 출신 농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정복당한 야만인이었는데 오늘부터 재판받을 권리, 투표권, 재산권이 생깁니다.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시스템이냐면 정복당한 사람이 스스로 로마인이 되고 싶어 하게 만들었거든요. 칼로 지배하면 한 세대지만 시민권으로 지배하면 세대를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가 주변 부족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뒤에 적을 동료로 바꿔버리는 나라. 그러니 싸울수록 오히려 커질 수밖에요.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인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본래라면 로마를 증오해야 할 위치였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를 관찰한 뒤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이 나라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을 하나의 체제 안에 섞어 놓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적국의 인질이 정복자의 시스템에 감탄한 겁니다.
그게 로마였어요. 군대, 도로, 시민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한 로마는 무적이었습니다.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 한반도의 약 23배.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수십 개 민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렸어요. 돈이 돌아야 군대가 돌고 군대가 돌아야 국경이 유지되고 국경이 유지돼야 무역이 돌고 무역이 돌아야 세금이 거치는 완벽한 순환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두겠습니다. 이 순환이 완벽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톱니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멈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첫 번째 톱니가 빠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가장 큰 장점에서였습니다. 서기 117년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 로마는 역사상 가장 넓어집니다. 서쪽은 지금의 영국부터 동쪽은 이라크까지, 북쪽은 독일 라인강부터 남쪽은 이집트 나일강까지. 지중해가 완전히 로마의 내해가 된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국이 가장 넓어진 바로 그 순간부터 로마는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영토가 넓어지면 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로마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영토가 2배 늘면 국경선도 2배 늘어요. 국경선이 2배면 배치할 군대도 2배가 필요하죠. 군대가 2배면 급여도, 식량도, 무기도 전부 2배입니다. 그런데 새로 정복한 땅에서 바로 그만큼의 세금이 거치느냐? 절대 안 거쳐요. 인프라도 없고 행정체계도 없고 무역망도 안 깔려 있으니까요. 매출은 안 늘었는데 고정비만 2배가 된 셈이죠. 스타트업으로 치면 외형만 키우다가 현금이 마르는 전형적인 과잉 확장이에요. 트라야누스의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걸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유명한데요. 확장을 멈춘 거예요. 영국 북부에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길이 약 117km, 높이 최대 6m,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를 6m 높이 성벽으로 쭉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맵에 하드리아스 월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도 영국 북부 구릉지대를 따라 성벽 유적이 이어져 있어서 실제로 그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 방벽은 사실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다, 더 이상은 안 간다 라는 제국의 한계선 선언이었죠. 확장을 멈추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경제 모델 자체가 정복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새 땅을 정복하면 전리품이 국고를 채웁니다. 노예가 유입되면 농장과 광산이 돌아가요. 새 속주에서 세금이 거치기 시작하죠. 이 흐름이 200년 가까이 반복되면서 로마 경제는 사실상 약탈 순환 구조로 굳어버렸어요. 확장을 멈추려면 경제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겠는데 아무도 그 수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복이 멈추는 순간 순환 전체가 끊긴 거예요. 노예 공급이 줄었습니다. 농장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전리품도 사라졌죠. 근데 국경은 여전히 길고 군대는 여전히 급여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군대를 줄이면 국경이 뚫리고 국경을 줄이면 영토를 잃습니다. 둘 다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꺼낸 세 번째 카드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제국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용병이에요. 전성기 로마 시민은 군 복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참전하면 토지와 시민권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확장이 멈추자 보상이 줄었어요. 목숨 걸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 빈자리를 게르만 출신 용병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3세기 이후 로마 군단의 병사 명부를 보면 이름이 달라져 있어요. 라틴어 이름 사이에 게르만식 이름이 하나둘 섞이더니 4세기쯤 되면 부대 전체가 게르만계로 채워진 경우도 나옵니다. 장교도 게르만, 병사도 게르만. 로마의 군대인데 로마인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전부가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틸리코예요. 반달족 아버지와 로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서로마 최고 군사령관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황제 터도시우스의 신뢰를 받아 어린 황제 호노리우스의 후견인까지 맡았어요. 405년 라다가이수스의 대규모 침공을 막아냈고 고트족 알라리크를 2번이나 이탈리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게르만의 피가 흐르는 남자가 로마의 방패가 된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 방패를 스스로 부숩니다. 408년 스틸리코는 반역 혐의로 체포돼 처형당해요. 게르만 출신이라는 이유로 궁정 내 정적들에게 밀린 겁니다. 제국을 2번이나 구한 사람이 제국에 의해 목이 잘린 거죠. 스틸리코가 사라진 지 정확히 2년 뒤 410년 알라리크가 이끄는 고트족이 로마시를 약탈합니다. 800년 만에 외적이 로마 시내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방패를 부셨으니 칼이 들어온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용병에게 국경을 맡긴다는 건 결국 국경을 지키려고 들인 용병이 국경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로마를 살리려 한 선택이 로마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스틸리코처럼 진심으로 집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로마군이 더 이상 로마의 군대가 아니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확장이 멈추자 돈이 말랐고, 돈이 마르자 시민이 군대를 떠났고, 시민이 떠난 자리에 용병이 들어왔고, 용병을 의심한 로마는 자기 방패마저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균열은 동전 하나에서 터집니다. 로마 제국의 화폐를 데나리우스라고 부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초창기에는 은 함량이 95%가 넘었어요. 손에 올려놓으면 묵직하고 표면에 광택이 났죠. 군인 월급도 세금도 무역 대금도 전부 이 동전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전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순환, 확장이 멈추면서 전리품과 노예 유입이 끊겼다고 했죠.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국경은 여전히 길고 군대는 여전히 급여를 원했고 황제는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계속 제공해야 했어요. 요즘 말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여기서 로마 황제들이 꺼낸 카드가 있어요. 동전의 은 함량을 깎은 겁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은 95%짜리 동전을 녹여서 은 70%짜리 동전을 더 많이 찍는 거예요. 같은 양의 은으로 동전 수가 늘어나니까 당장은 돈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죠. 요즘으로 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완화와 원리가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짓을 했다는 게 묘하죠. 처음에는 티가 안 났어요. 95%에서 80%로 80%에서 70%로 서서히 깎였습니다. 카라칼라 황제 때인 212년경에는 40%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견딜만 했어요. 문제는 3세기 후반입니다. 은 함량이 5%까지 추락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처음 95%였던 게 5%가 됐으니까 동전 하나에 들어있는 실제 은의 양이 19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겉은 같은 동전인데 속은 거의 구리 덩어리였어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500원어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매달 그런 돈을 월급으로 받는 겁니다.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상인들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빵값이 뛰고 올리브유 값이 뛰고 직물 값이 뛰었어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3세기 중반 이집트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밀 한 자루 가격이 불과 수십 년 사이에 200배 가까이 뛴 사례가 나와요. 200배입니다. 지금 쌀 한 포대가 5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건 당연했습니다. 목숨 걸고 국경에서 싸우는데 월급으로 받는 동전이 매년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황제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꿨습니다. 50년 동안 26명이 넘는 황제가 교체됐어요. 평균 재위 기간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50년 동안 26명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차에 2년을 못 버틴 건데 이게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끌어내리는 걸 5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새 황제가 올라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군대의 보너스를 푸는 것이었고 돈이 모자라면 또 동전의 은을 깎았습니다. 깎으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군대가 또 불만을 품고 불만을 품으면 또 황제를 갈아치우는 거죠. 바닥 없는 하향 나선이었어요.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3세기 위기라고 부릅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좀 약해요. 제국이 세동강 났거든요. 서쪽에서는 갈리아 제국이 떨어져 나갔고 동쪽에서는 팔미라 왕국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가운데 남은 로마 본토는 사방에서 게르만족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협공을 받았어요. 260년에는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로마 역사상 현직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사산조의 샤프르 1세는 자신의 승전비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국의 균열이 적국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던 거죠.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3세기 위기를 흔히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270년대에 갈리아와 팔미라를 다시 흡수했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284년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제국을 일시적으로 안정시켰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로마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한번 깨진 동전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한번 맛본 군대의 정치적 권력은 내려놓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였으면 어쩌면 고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화폐를 개혁하고 세제를 바꾸고 군대를 재편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돈만 녹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변했어요. 이 세기 중반 로마 제국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후기 로마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소빙기의 초입이에요. 기온이 평균 1도에서 2도만 내려가도 농업에는 재앙 수준의 타격이 옵니다.
1도에서 2도요. 에어컨 온도 1도 내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밀 수확량이 줄고 포도밭이 마르고 목초지가 쪼그라들어요. 지중해 연안처럼 따뜻한 곳은 그나마 버텼지만 북쪽 속주들, 지금의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곡물이 줄면 세금이 줄어요. 로마의 세금은 대부분 곡물이나 현물로 걷었거든요. 수확량이 빠지면 국고가 비고, 국고가 비면 군대 유지비가 모자라고, 군대가 약해지면 국경이 흔들립니다. 동전의 은을 깎아댄 것도 황제들의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이 먼저 돈줄을 쥘 셈이었죠. 그런데 하늘이 보낸 건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왔어요. 165년 로마 군단이 파르티아 원정에서 돌아오면서 이상한 병을 가져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의 정확한 병명은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천연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고열, 피부 발진, 내장 출혈, 군대를 따라 제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추정 사망자 수는 500만에서 1000만 명. 제국 전체 인구의 10%에서 최대 18%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이잖아요. 거기서 500만 명이 없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서울 지하철에서 10명 중 1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장에서, 군대에서요. 그리고 이 병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도가 덮칩니다. 251년경 시작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에요.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져요. 하루에 5,000명. 지금 서울 여의도 전체 상주 인구가 약 3만 명인데 일주일이면 여의도가 텅 비는 속도예요. 도시 전체가 시신 냄새로 가득 찼고 시장은 문을 닫았고 대장간과 공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거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역병이 약 20년 가까이 제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2,500만 명으로 추산돼요.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로마가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인적 자원이 역병 2번에 증발했어요. 군대에서 병사가 빠지고 농장에서 일꾼이 빠지고 도시에서 장인과 상인이 빠졌습니다. 기후가 곡물을 줄이고 역병이 사람을 줄이고 사람이 줄자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자 군대가 약해졌어요. 이건 어떤 명군이 앉아있어도 막기 어려운 제국 바깥에서 날아온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병이 남긴 건 시신과 빈 농장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이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390년에 벌어진 일화 하나를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갈리아족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 로마군은 거의 전멸했고 시민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도망쳤어요. 갈리아 병사들이 한밤중에 절벽을 타고 올라왔는데 이걸 제일 먼저 알아챈 게 사람이 아니라 유노 신전에서 키우던 기러기였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시끄럽게 울어서 경비병이 깨어났고 겨우 적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로마인들은 이걸 수백 년 동안 자부심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신들이 로마를 지켜준다는 믿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키프리아누스 역병 앞에서 그 신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신전에 제물을 바쳐도 기도를 올려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유피테르 신전에 제물을 바쳐도 아폴로 신전에 기도를 올려도 매일 5,000구의 시신이 거리에 쌓였습니다. 수백 년간 로마가 강한 건 신들의 가호 덕분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전제가 흔들린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 스스로를 설명하던 이야기 자체가 무너진 거였죠. 반면 이 혼란 속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집단이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전통사회에서는 역병 환자를 집 밖으로 내쫓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곁에 남았어요. 아픈 이웃을 돌보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과 영생을 말했죠.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고통 뒤에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는 유일하게 손을 내미는 빗줄기였어요. 키프리아누스 역병 이후 기독교 개종자가 급증한 건 이 맥락에서 보면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역병이 사람을 줄였고 줄어든 사람들의 불안이 새로운 신앙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제국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선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를 국가 차원에서 공인한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300년 가까이 박해받던 종교가 하루아침에 황제의 후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신이 바뀌면 제국도 바뀔까요? 바뀝니다. 근본부터요. 로마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수백 년 동안 다신교 위에 서 있었어요. 유피테르가 로마를 지켜주고 마르스가 전쟁을 이끌고 황제 자신이 신격화되는 구조였죠. 군대가 출정할 때 제물을 바치고 개선할 때 신전에 감사를 올리고 축제 때마다 온 도시가 신들을 위해 모이는 이건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라
로마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였습니다. 기독교는 이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유일신을 믿으니까요. 유피테르도 마르스도 황제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물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이건 신앙의 차이가 아니라 로마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이걸 알면서도 기독교를 택합니다. 왜였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3세기 위기를 지나면서 기존의 다신교 체계로는 더 이상 제국을 묶을 수 없었어요. 속주마다 다른 신을 모시고 지역마다 다른 제사를 올리니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였죠. 반면 기독교는 이미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하나의 교리, 하나의 조직, 하나의 신 아래 수백만 신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제국을 다시 묶을 새 접착제로는 이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구한 게 아니라 기독교로 로마를 구하려 했다고요. 실제로 그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직접 소집해서 교리 통일까지 주도했어요. 황제가 종교회의를 연 겁니다. 종교가 국가를 움직인 게 아니라 국가가 종교를 도구로 쓴 셈이었죠. 다만 도구라는 건 손잡이를 잡은 쪽이 늘 주인인 건 아닙니다. 380년 터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사실상 국교로 선포해요. 이때부터 다른 종교는 탄압 대상이 됐습니다. 776년 넘게 이어져 온 올림피아 제전이 폐지됐고 신전들이 파괴되거나 교회로 개조됐어요. 로마인의 삶을 수백 년간 지탱해온 전통 문화가 한 세대 만에 뜯겨나간 겁니다. 통합의 도구로 도입한 종교가 이번에는 분열의 씨앗을 품기 시작했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해석이 갈렸고 교리 논쟁이 정치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둘러싼 시비가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됐고 종교적 정통성이 황제의 정치적 정통성과 뒤엉키기 시작했죠. 하나로 묶으려고 도입한 신앙이 오히려 새로운 균열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구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나라로 바꿔버린 건지 이건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313년 이후의 로마는 313년 이전의 로마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 재밌는 건 유라시아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후한이 무너진 뒤 삼국시대와 서진을 거쳐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유목민 출신 왕조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체제를 재편했고 남쪽에서는 한족 왕조가 전통 문화를 이어갔죠. 거대 제국이 내분과 이민족 그리고 새로운 종교라는 새 변수 앞에서 쪼개지는 패턴이 동서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진 셈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구조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신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제국의 심장까지 옮겨버립니다. 330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새 수도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죠. 동쪽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고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위협에 더 가까웠으니 위치만 놓고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뒤집어 보면요. 황제가 로마를 떠났다는 겁니다. 제국의 심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사한 거예요. 395년 터도시우스 1세가 죽으면서 제국은 공식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형식상으로는 하나의 제국이 두 황제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나라였어요. 동쪽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어를 쓰고 서쪽은 라벤나를 중심으로 라틴어를 썼습니다. 화폐도 달랐고 군대도 따로 운영됐어요. 나누면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동서로 갈랐을 때 부의 분배가 극심하게 불균형했거든요. 동쪽에는 이집트의 곡창지대, 시리아의 교역로, 소아시아의 광산이 있었어요. 서쪽에는요. 이미 생산성이 떨어진 이탈리아 농지와 끝없이 밀려오는 게르만족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동로마는 돈이 있으니 성벽을 쌓고 외교를 굴릴 수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터도시우스 성벽은 삼중 구조의 해자까지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서로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5세기 초 동로마의 연간 세수는 서로마의 약 2배에 달했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같은 로마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동쪽은 금고가 차 있었고 서쪽은 바닥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서로마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상 한 사람 덕분이었어요. 에티우스. 마지막 로마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이 독특해요. 어린 시절 훈족에게 인질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훈족의 전술과 문화를 몸으로 익힌 로마 장군인 거죠. 이 경험 덕분에 훈족과 협상할 수 있었고 때로는 훈족 용병을 끌어다 서로마의 적을 막아냈어요. 451년
카탈라우눔 전투. 에티우스는 서고트족과 연합해서 아틸라의 훈족 대군을 저지합니다. 신의 채찍이라 불리던 아틸라가 처음으로 진군을 멈춘 전투였어요. 훈족 진영에서 본 로마는 이미 예전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아틸라의 군대가 갈리아를 관통하는 동안 맞서 싸운 건 로마 정규군이 아니라 서고트족, 알란족, 부르군트족의 연합이었어요. 제국이 자기 군대로 싸우지 못하고 다른 부족들을 모아서 겨우 전선을 만든 거죠. 서로마가 마지막으로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심으로 로마를 지키고 있었다면 로마는 왜 그를 죽였을까요? 454년 9월 에티우스는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만나러 궁전에 갑니다. 국방비 문제를 논의하러 간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황제가 직접 칼을 뽑아 에티우스를 찔렀습니다. 공이 너무 크면 위험해진다는 권력의 가장 오래된 공식이었죠. 당시 한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폐하께서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자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발렌티니아누스 3세도 에티우스의 옛 부하들에게 암살당해요. 칼을 휘두른 손도 칼을 맞은 손도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후 서로마는 자유낙하였습니다. 429년에 이미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건넜어요. 로마의 곡창지대였던 이 땅이 넘어가면서 서로마는 식량 공급선을 잃었습니다. 455년에는 반달족이 바다를 건너 로마시 자체를 약탈했어요. 2주 동안 조직적으로 도시를 털었습니다. 황금 촛대, 신전 장식물, 지붕에 구리 기와까지 배에 실어 날랐다고 전해지는데 재밌는 건 도시를 불태우거나 시민을 대량 학살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마치 이사가는 집에서 가구를 하나씩 빼가듯 로마의 마지막 재산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21년 동안 9명의 황제가 스쳐 지나갔어요. 누가 앉아도 달라지는 게 없었죠. 속주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게르만 왕국들은 로마를 부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관직을 원했고 로마의 법을 따르겠다고 했고 라틴어를 배웠어요. 정복자라기보다는 빈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에 가까웠죠. 로마가 무너진 게 아니라 로마라는 건물 안에 거주자가 바뀐 거였습니다.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 아프리카. 한때 제국의 살이었던 땅들이 게르만 왕국으로 바뀌어갔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 로마 시민이었다면 제국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세금은 여전히 거쳤고 법정은 열렸고 시장에서는 물건을 팔았어요. 변화는 너무 느려서 한 세대 안에서는 느끼기 어려웠죠. 주머니에 구멍이 난 줄 모르고 걷는 것처럼 동전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걸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마의 마지막 풍경에는 불타는 성벽도 돌격하는 기병대도 없었을 겁니다. 텅 빈 원로원 건물에 바람이 불고 아무도 앉지 않는 옥좌 위로 먼지가 내려앉는 그런 종류의 정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476년 9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장면이 옵니다. 16살 소년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자주색 망토를 벗고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황제의 상징물을 짐짝처럼 꾸려 동쪽으로 보냈죠. 서방에는 더 이상 황제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 한 줄과 함께요. 2000년 제국의 마지막 장면에 칼 부딪히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겠습니다. 476년 서로마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476년에 멸망한 겁니까? 동쪽을 보세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은 476년 이후에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멀쩡한 정도가 아닙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반도 일부를 되찾으면서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법전을 집대성하고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지었죠. 서쪽이 무너진 자리에서 동쪽은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한 겁니다. 물론 동로마도 시련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541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터집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인구의 약 40%가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수치는 과장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확실한 건 이 역병 이후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정복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도 동로마는 버텼습니다. 아랍 이슬람의 대확장, 십자군, 내부 분열을 거치면서도 1000년을 더 이어갔어요. 최종적으로 문을 닫은 건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그 날이었습니다. 476년부터 1453년까지 서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로마라는 이름은 1000년을 더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476년 멸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로마는 멸망한 걸까요? 아니면 형태만 바꿔서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 달력을 꺼내보세요. 1월 자뉴아리는 야누스 신에서, 3월 마르츠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7월 주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8월 에우구스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서 왔습니다.
12달 중 4달이 로마에서 온 이름이에요. 법은요, 대한민국 민법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 민법이 나오고, 독일 민법을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이 나오고, 그 법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나옵니다. 로마법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법정에서 매일 적용되고 있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상 자막에 쓰이는 영문 알파벳이 라틴 문자입니다. 로마인들이 쓰던 글자가 2000년 뒤에 전 세계 표준 문자가 된 거예요. 언어까지 가보면 더 놀랍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이 5개 언어가 전부 라틴어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로마 군단병들이 속주 곳곳에 퍼뜨린 일상 라틴어가 1000년에 걸쳐 각 지역 토착어와 섞이면서 독립된 언어로 진화한 겁니다. 지금 이 언어들을 모국어로 쓰는 인구가 약 8억 명이에요. 제국은 사라졌는데 제국의 말은 8억 명의 입에서 매일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도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럽 주요 고속도로 노선 상당수는 로마 시대 간선도로 위에 깔렸어요. 2000년 전에 뚫린 길의 방향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콘크리트도요. 로마인들은 화산재를 섞어서 물속에서도 굳는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판턴 신전의 돔이 이걸로 지어졌어요. 무보강 콘크리트 돔으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 건축 기술로 지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안 무너졌다는 사실. 2000년입니다. 로마에 가시면 직접 올려다볼 수 있어요. 돔 꼭대기에 뚫린 원형 구멍, 오클루스라고 부르는데 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면 2000년 전 건축가가 계산한 각도가 지금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로마가 남긴 건 폐허가 아니었어요. 달력, 법, 문자, 도로, 언어, 종교, 건축. 이것들이 지금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들을 무너뜨린 건 게르만족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확장이 멈추자 돈이 말랐고, 돈이 마르자 동전이 가벼워졌고, 하늘이 변하자 사람이 줄었고, 사람이 줄자 신까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한 겹씩 녹아내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칼에 잘린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죽은 게 아닙니다. DNA를 남긴 거예요. 제국이라는 몸은 사라졌지만 그 몸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문화와 언어가 후손들의 세계 속에 녹아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476년 라벤나 궁전에서 소년 황제가 망토를 벗던 그 오후, 로마 시민들은 제국이 끝났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로마는 그날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형태만 바꿨을 뿐 로마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본 달력에도 내일 법정에서 적용될 원칙에도 지금 이 자막의 알파벳에도요. 우리는 매일 로마 위에서 살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로마는 멸망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깊이 스며들어서 멸망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